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기회가 되시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타입캐스트의 AI성으로 녹화하였습니다. 책 제목 위기의 역사. 저자 오건영. 출판일 2023년 7월 19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외환위기와 인플레이션의 역사를 알자. 책 소개. 막연한 공포와 극단적 낙관 대신 통찰의 시선으로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난다. 2022년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작된 이후 그리고 40년 만에 가장 강한 인플레이션이 찾아온 이후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금융 환경이 펼쳐졌다. 달러 원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어올랐고 0%에 가까웠던 예금 금리가 5에서 6%까지 상승하며 사람들을 주식시장 대신 은행으로 향하게 했으며 불패 신화를 이어가던 부동산 시장이 꺾이며 수많은 영끌족을 눈물짓게 만들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지금의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자연스레 투자자들이 극단적 위험을 염두에 두게 만들었다. 바로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이다. 사람은 관성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부동산은 늘 상승하기 때문에 등 단순한 이유로 지금의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착각을 한다. 하지만 그런 관성은 예측하지 못한 위기에 처참하게 부서지고 지금과 같은 40년 만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모두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그때도 비슷한 이유와 비슷한 착각으로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럼에도 반복되는 이유는 단순히 위기를 걸어 지나왔을 뿐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위기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 외환위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까지. 지금의 우리나라를 만든 위기의 원인과 극복 과정을 찾다. 이에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 저자는 위기의 역사를 통해 과거의 위기에 대해 통찰의 시각을 제공한다. 그는 과거에 불안했던 시기에 조금 더 깊이 있는 지식을 갖게 된다면 앞으로 찾아올 수 있는 불안한 시기에도 공포감에 휩쓸리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이 책을 통해 과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분석한다. 1에서 6장까지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어 가장 비극적인 역사로 남아있는 IMF 외환위기를 다루고 있다. 국가 경제가 흔들리면서 서민들의 삶까지 비극으로 몰아넣었던 충격이었던 이 사건을 당시의 언론 기사 등을 활용하여 생생하게 담아냈다. 7에서 9장은 인터넷 혁명이 몰고 온 닷컴 버블의 생성과 붕괴를 다룬다. 닷컴 버블을 경제 위기라고 부르지 않지만 당시 자산 시장에 매우 큰 충격이 발생했고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부양책이 이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왔다는 점을 짚었다. 10에서 14장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1929년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기록된 강력한 위기이며 전 세계의 저성장을 몰고 온 악재였다. 15에서 17장은 코로나19 사태 및 이후 나타난 40년 만의 인플레이션 충격이고 마지막 에필로그인 18장에서는 가장 최근에 나타난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에 빗대어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위기들의 공통점을 알아본다. 이 책은 과거의 이야기들을 통해 현재의 위기에 대한 막연한 공포 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극단적 낙관에서 벗어나 조금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지금의 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18개의 에세이로 풀어낸 글로벌 경제 수업. 200개의 기사로 경제를 바라보는 해안을 얻다. 18개의 에세이 구성된 이 책은 각각의 에세이가 한 편의 영화와 같다. 각각의 에세이가 다루고 있는 큰 주제의 사건이 펼침 일러스트로 한눈에 보이며 독자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대로 나열하는 연대기적 접근에서 벗어나 사건으로 호기심을 던지고 이를 확장시키고 결론으로 마무리 짓는다. 어렵게 느껴지는 경제와 금융의 이야기지만 오건영 저자의 설명이 있다면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그의 최고의 장기인 초보자들도 금융 전문가로 만드는 적절한 예시와 술술 읽히는 문장을 만드는 스토리텔링은 이번 책에도 여실히 드러난다. 당시 언론사를 통해 받은 경제 기사들은 책의 생생함을 더한다. 위기라는 거대한 역사의 맥락 속에서 실제로 등장했던 기사를 읽으며 접근하면 보다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총 200개의 기사가 인용된 이 책은 효과적인 읽기 공부에도 매우 좋은 교재이다. 저자 소개. 저자 오건영, 투자 전문가. 신한금융그룹 자회사인 신한은행 WM그룹 팀장으로 투자 솔루션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신한금융지주 디지털전략팀과 신한은행 IPS 그룹 등을 두루 거치며 글로벌 매크로 마켓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함께 매크로 투자 전략 수립, 대외 기관 고객 컨설팅, 강의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쌈프로TV에서 연준 해설가, 금리 전문가, 거시경제 일타 강사 등으로 불리며 200만 구독자의 굳건한 사랑을 받고 있다. 현업에서 단단하게 다져진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와 친절한 설명이 저자의 트레이드 마크다. 유튜브 채널 신사임당, 김미경TV, 스터디언, KBS 라디오, MBC 등 유수의 경제 미디어에도 출연해 거시경제 전문가로 입지를 굳히며 각종 매체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면서 10만 명의 팔로워와 회원들에게 글로벌 금융시장의 정보와 견해를 꾸준히 제공하는 중이다. 2022년, 2021년, 2020년에 출간한 책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부의 시나리오, 부의 대이동은 수십만 독자에게 사랑을 받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 외 저서로 앞으로 3년 경제전쟁의 미래가 있다. 서강대학교 사회과학부와 미국 에모리 대학교 고이주에타 경영대학원 고에스웨이더 비즈니스 스쿨을 졸업했으며 미국 공인회계사 AICPA 등 다수의 금융 관련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거대한 단절 속에서 발견하는 새로운 흐름. 부족한 지식과 글솜씨이지만 많은 분들의 격려 덕분에 5번째 단독 저서를 집필할 수 있었습니다. 책을 내는 횟수가 거듭될수록 기존의 책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어떤 색다른 내용을 담아낼 수 있을지 고심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는 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에 관한 생생한 주제를 찾아야 한다는 부담 역시 크게 느끼죠. 그럴 때마다 지인들, 그리고 투자자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무엇이었는지를 떠올려 보곤 했습니다.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다음의 2가지였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데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IMF 같은 외환위기가 오는 것 아닐까요? 금리가 올라서 금융시장이 불안하다는데 금융위기가 다시 발생하는 것 아닐까요? 2022년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작된 이후 그리고 40년 만에 가장 강한 인플레이션이 찾아온 이후 상당 기간 볼 수 없었던 현상이 금융시장에 나타났죠. 달러 원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어올랐고요.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5%대 정기예금 금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어올랐고 영국 국채 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감에 영국 파운드화는 198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죠. 이런 급격한 변화는 지금의 금융시장에 불안감을 가져다 주었고 자연스럽게 투자자분들은 극단적인 위험을 염두에 둡니다. 앞서 말씀드린 질문들이 쏟아지는 이유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이에 저는 제가 대학생일 때 겪었던 한국의 IMF 외환위기와 닷컴 버블 붕괴, 그리고 금융시장에 몸을 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만났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겪은 코로나19 사태 및 인플레이션 불안 등을 다룬 경제 위기의 역사를 써보고자 했습니다. 막연한 불안을 잠재워줄 이야기. 이 책을 집필하기 시작하면서 2가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나는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경제 위기의 역사를 다룰 정도의 깜냥이 되는가였고, 다른 하나는 위기의 역사라는 책이 그렇지 않아도 불안감을 느끼는 독자분들께 그 제목만으로 위기를 예고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불안했던 시기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는 지식을 갖게 된다면 앞으로 찾아올 수 있는 불안한 시기에도 막연히 두려워하거나 공포감에 휩쓸리는 상황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각각의 불안했던 시기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개되어 갔으며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충격을 남겼는지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언가 교훈을 남겨주지 않을까요?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통해 지금을 성찰했을 때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지금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에 미흡한 실력이나마 각각의 위기에 대한 자료들을 찾았고 기억을 더듬었으며 이를 제 부족한 지식과 연결하여 책으로 엮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위한 조언보다는 과거의 위기를 돌아보는 교양서의 형식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역사로 남아있는 1997년 IMF 외환위기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국가 경제가 흔들리면서 서민들의 삶까지 비극으로 몰아넣었던 충격이었던 만큼 실제 언론 기사 등을 활용하여 생생하게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7에서 9장까지는 인터넷 혁명이 몰고 온 닷컴 버블의 생성과 붕괴를 적어보았습니다.
닷컴 버블 당시를 경제 위기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당시 자산 시장에서 매우 높은 충격이 발생했었죠. 그리고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부양책이 이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렀다는 점을 적고 있습니다. 10에서 14장까지는 글로벌 금융 위기를 담았습니다. 1929년 대공황 이후 최악으로 알려진 위기이며 전 세계의 저성장을 몰고 온 악재였죠. 15에서 17장까지는 코로나19 사태 및 이후 나타난 40년 만의 인플레이션 충격, 그리고 우리가 경계해야 할 최악의 인플레이션 시기였던 1970년대 석유 파동 당시의 내용을 적어보았습니다. 에필로그 역할을 하는 18장에서는 가장 최근에 나타난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을 빗대어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위기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런 과거 위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 막연한 위기에 대한 공포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극단적 낙관에서 벗어나 조금은 더 객관적으로 지금의 경제 상황을 보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누구라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경제사? 책을 쓸 때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철학이 있습니다. 바로 읽을 수 있는 책을 쓰자입니다. 경제 초보자라도 관심을 갖고 읽으려고 한다면 쉽게 따라올 수 있는 책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평이하게 그리고 재미없는 역사이지만 최대한 흥미롭게 읽히도록 해야 했죠. 저도 어렴풋이 알고 있던 것이 많았기에 다양한 참고 자료들을 찾아봐야 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이번 책에서는 집필 및 기획 단계부터 다음에 몇 가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시간의 흐름대로 역사적 사건을 나열하는 연대기적 접근은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보다는 각각의 사건들이 어떤 얼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흥미롭게 보여드리고자 노력했는데요. 영화에서 많이 보던 구성을 상당 수준 참고했습니다. 도입 후에 영문을 알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고 이후에 이게 무슨 일이지 싶을 때 30년 전 서울 이런 식으로 과거부터 스토리를 빌드업 하는 영화를 종종 만날 수 있죠. 저 역시 이런 구성을 따르면 보다 흥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기에 다음의 과정으로 스토리를 풀어나갔습니다. 하나의 위기를 다루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그 위기가 낳은 상흔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깊은 후유증을 만들어낸 경제 위기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다루었고, 이후 그 원인을 밝히는 방향으로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극복 과정이 어떻게 다음의 위기를 잉태하게 되었는지를 적었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 고민해본 구성인데요. 독자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읽으시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둘째,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4가지 위기 국면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는 긴 경제의 흐름에 있어서 거대한 단절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역사의 흐름 속에는 단절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단절 속에서 새로운 연속적인 흐름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각각의 위기가 어떻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맞물려 있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닷컴 버블의 붕괴 이후 나타난 미국의 초저금리와 부동산 경기 부양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잉태했다는 이야기 등 하나의 위기에서 다음의 위기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적어두었습니다. 참고로 금융경제를 공부할 때 단절과 연속이라는 단어를 감안해서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온한 경제의 흐름인 연속을 읽다 보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죠. 반면 단절의 포인트를 짚어내면 그 단절을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가 바뀌는 모습에 흥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일반 역사를 공부할 때도 전쟁과 같은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공부하다가 역사 전체에 흥미를 느끼곤 하죠. 저는 금융경제에서 중요한 단절은 경제위기라고 봅니다. 위기에 대해 공부하면서 전체적인 금융경제 공부에 대한 흥미를 끌어올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셋째, 에세이 형식을 도입했습니다. 4가지 위기 국면에 대해서 에필로그를 포함 총 18개의 에세이로 다루고 있습니다. 쉼표 없이 긴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가는 것보다는 18개의 에세이로 구성하여 중간중간 쉬어갈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넷째, 각 위기 상황에서 그 당시를 살던 저의 철없던 생각이나 감정들을 만화 형식으로 엮어 각 에세이의 첫 페이지에 배치했습니다. 각 에세이 첫 페이지에 나오는 만화를 통해 해당 에세이에서 다루려는 내용에 대해 전반적인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해당 편의 에세이를 읽고 난 후에는 그 만화를 다시 보면서 자연스럽게 복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지극히 평범한 경제 구성원이었던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버무리면서 지루함을 덜어드리고자 했습니다. 다섯째, 경제 기사 인용을 크게 늘렸습니다. 과거 상황을 설명할 때 당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그리고 대중적으로 어렵지 않게 전달하려면 위기 당시의 경제 신문 기사가 최적이기 때문이죠.
당시 기사들을 통해 그 생생한 흐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영어 공부할 때 단순히 단어나 표현을 암기하는 것보다는 미드에 등장하는 재미있는 상황 속 주인공들의 대사로 공부하는 것이 보다 도움이 되곤 하죠. 경제 기사를 읽는 공부를 할 때에도 단순히 경제 기사를 단편적으로 읽는 것보다는 위기라는 거대한 역사의 맥락 속에서 실제로 등장했던 기사를 읽으면서 접근한다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이 책에서는 200개가 훌쩍 넘는 경제 기사들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효과적인 읽기 공부에 매우 좋은 교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당부와 감사를 전합니다. 도움이 되는 책을 쓰고자 많은 고민을 했고 그런 고민을 구성 단계부터 담았지만 항상 쓰고 나면 부족해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책을 읽으실 때의 주의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책에서는 각 위기마다 여러 가지 원인을 적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몇 가지 원인만으로 그리고 이 책에 적혀 있는 내용만으로 해당 위기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과학은 자연과학과 달리 하나의 현상에 대한 명확한 원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중첩되면서 하나의 현상이 만들어지곤 합니다. 예를 들어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나 2008년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주장이 존재합니다. 다만 대중적으로 쉽게 접근하는 책인 만큼 여러 가지 다층적인 그리고 중첩적으로 쌓여있는 경제 현상의 원인들을 복잡하게 풀어나가는 것을 최대한 피했습니다. 저의 부족한 지식과 불찰로 인해 놓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위기의 역사를 쉽게 접한다는 관점으로 흥미롭게 그리고 너그러이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IMF 외환위기. 대한민국 경제사상 최악의 사건. 1997년 3월 대학교에 입학할 때만 해도 재미있겠다. 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정해진 규칙 속에서 살면서 정해진 과목을 공부하면 충분했던 고등학교 때와는 달리 제가 찾아서 수업을 듣고 하고 싶은 일을 만들어내고 스스로 발전해야 하는 대학 생활은 오히려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언가에 열중하다가도 이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렸죠. 그렇게 정신없이 대학 첫 해를 보내던 1997년 11월 말경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부 IMF 구제금융 200억 달러 공식 요청. 연합뉴스 1997년 11월 22일. 당시에는 IMF 구제금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주변 선배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답이 아주 간단했죠. 우리나라가 망했다라고요. 지금 돌아보면 그 선배들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알바니아 등의 국가에서 내전이 이어지면서 생활이 정말 어려워진 나라들의 모습을 종종 뉴스를 통해 접하곤 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는 것인가 해서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물론 제 두려움과는 달리 일상생활에서 그다지 큰 변화가 생기진 않았습니다. 학생인 만큼 큰 지출을 할 일도 없었고 부모님도 아껴 쓰자는 말씀을 종종 하셨을 뿐 제가 실제로 두려움을 느낄 만한 메시지는 전혀 주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는 힘든 일이 많았지만 자녀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견디셨던 겁니다. 가끔 TV에서 우리 국민 모두 힘을 합쳐 6.25 전쟁 이후 가장 큰 위기인 지금의 환란을 극복해야 한다. 는 캠페인을 볼 때에나 우리나라가 위기인가 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학생의 삶 속에 그런 위기가 깊숙이 들어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철없는 저야 제대로 느끼지 못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IMF 외환 위기는 그야말로 재앙이었죠. 나이가 들어서 그때의 언론 보도 등을 다시 읽어보면 얼마나 처참했는지가 확연히 느껴집니다. 당시 은행, 증권사, 종금사 등을 중심으로 금융기관들이 상당수 도산했고 메이저 건설사를 비롯하여 삼보, 기아, 한보 등 당시 수많은 대기업과 중견기업들도 파산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흔들렸을 정도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체가 겪은 고통은 엄청났을 겁니다.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실업자가 크게 늘었고 그분들이 부양하던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닥치면서 사회 전반의 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경고가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많았습니다. 당장의 삶도 어려운데 향후에도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생각들이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에 보다 큰 고통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 어렴풋한 기억에는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1에서 2년 정도 지난 이후에는 그런 절망감이 약간이나마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1999에서 2000년에 들면서 주식 투자를 해봐야겠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많이 보였고 뒤에 언급할 닷컴 버블 시기입니다. 새천년 밀레니엄에는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는 설렘을 말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즈음에 이런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당시 기사 제목만 잠깐 보고 가시죠. IMF 긴급자금 134억 불 다 갚았다. 실질적 외환위기 탈출. 연합뉴스 1999년 9월 16일 외환위기 완전 극복대회 1000명 IMF 차관 조기 상환 의미. 한국경제 2000년 9월 28일 올 8월 IMF 완전 졸업 대기성 차관 58억 모두 갚기로. 동아일보 2001년 1월 6일 1999년과 2000년에 들어서면서 위와 같은 뉴스와 함께 한국이 전 세계 그 어느 국가보다 모범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IMF 위기를 극복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당시 저는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가 하고 편하게 생각했는데요. 이는 실물 경제를 직접 접할 기회가 없었던 저희 큰 오산이었죠. 외환 위기의 극복을 IMF에서 빌려온 달러 빚을 모두 갚는 것으로 정의한다면 당시 제 생각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전의 건강한 우리나라 경제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뜻한다면 아마 이 책을 읽고 있는 지금도 완벽하게 극복했다고 이야기하기 어렵겠죠. 보다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홍길동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워낙 큰 병이기에 병원에 오랜 기간 입원했고 힘든 치료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약 3년 후에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하게 된 거죠. 병이 완치된 것은 맞지만 퇴원 이후 홍길동의 체력이 병을 앓기 이전과 같을까요? 아마도 상당히 허약해져 있을 겁니다. 병 자체가 치료되었는지를 완치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외환위기의 극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병에 걸리기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여전히 외환위기의 후유증 속에서 그 상흔 속에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외환위기는 저뿐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 한국 경제사의 거대한 충격이자 단절이었습니다. 위기의 역사 첫 주제로 외환위기를 선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외환위기라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이 어떻게 우리나라 경제에 중장기적으로 깊은 상흔을 남겼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달러가 없어 긴급 구제금융 신청. 외환위기는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외환이자 국제통화인 달러를 찍을 수 없다는 데서 기인했습니다. 신흥국의 경우 선진국과는 달리 충분한 자본도 설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토지와 노동력 정도는 존재하겠지만 자체적으로 부넉넉한 재산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니 내수 소비로 강한 성장을 이어가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외 수요가 필요하죠. 즉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아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 물건을 파는 것이 수출인데요. 문제는 수출을 위해서는 무언가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공업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계 설비가 필수일 테고요. 그런데 첨단 기계 설비는 신흥국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어려우니 선진국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흥국이 이 기계를 자기 나라 돈으로 구매할 수 있을까요? 신흥국이 자체적으로 돈을 찍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그 돈으로 외국에서 공장 기계 등을 사올 수는 없을 겁니다. 들어본 적도 없는 국가의 화폐를 바꿔서 기계 설비를 내주려는 기계 판매업자는 없을 테니까요. 그러면 답은 간단합니다. 국제통화를 구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돈을 빌려야 하는 것이죠. 이를 외국의 채무를 진 것이라 해서 외채라고 부릅니다. 외국에서 달러를 빌려온 다음에 그 달러로 기계 설비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그 기계를 10분 활용해서 제품을 제작한 후 외국에 수출하면서 돈을 벌어들이는 프로세스. 이게 신흥국이 수출을 통해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돈을 빌려온 만큼 국내에 달러 빚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돈을 빌려준 외국의 은행과 투자자들이 이제 그만 돈을 좀 갚아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돈은 당연히 달러죠. 문제는 빌려온 달러는 기계 사들이는데 다 썼고 수출을 통해 번 달러로 빌린 달러를 갚아야 하는데 수출이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달러 빚을 갚을 수가 없겠죠. 빌려온 달러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이른바 외채로 인한 국가 파산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국가가 그냥 파산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어딘가에서 긴급하게 달러를 빌려서 급한 불을 끈 다음에 천천히 대출을 갚아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어딘가가 바로 국제통화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입니다. 외환위기 이전에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상당히 많은 돈을 빌렸습니다.
외채가 크게 증가했던 겁니다. 부채가 많더라도 수출이 잘 되어 돈을 잘 벌면 문제가 없는데 그 역시 만만치 않았던 것이죠. 수출이 안 되니 달러로 돈을 빌려준 외국 은행들이 보기에 한국 경제가 상당히 불안해 보입니다. 그러면 달러 빚을 연장해 주지 않고 당장 갚으라고 하겠죠. 이렇게 달러가 부족했던 시기에 어쩔 수 없이 IMF에 긴급 구제금융을 신청한 것이 대한민국의 외환위기였습니다. 국가 부도를 막아주는 IMF. 여기에서 IMF의 성격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저는 IMF가 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달러를 갚을 돈이 없어서 망하면 이를 처리해주는 곳 정도라고 생각했으니까요. IMF는 특정 국가가 다른 누군가에게 갚을 돈, 즉 달러가 부족할 때 달러화를 급전으로 빌려주는 것입니다. 채권자들에게 당장 갚아야 할 달러가 없는 상황이 되면 국가 파산으로 몰리게 되는데 IMF에게 급전으로 달러를 빌려서 갚는 거죠. 일단 이렇게 급한 불을 끄고 난 다음에 빌려온 돈을 서서히 갚아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IMF에서 급전을 빌려오는 것을 IMF 구제금융이라고 합니다. IMF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에 돈을 빌려준 만큼 그 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이제부터는 자신들의 방식을 따르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당시 IMF가 우리나라에 달러를 빌려주는 대신 제시했던 고금리 처방은 우리나라 기업과 가계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고 IMF 위기에 대한 국민적인 트라우마를 만들어내게 되었죠. 하지만 앞서 인용한 기사의 제목들처럼 한국은 이제껏 외환 부족으로 IMF의 구제금융을 받은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빌린 돈을 상환했습니다. 상환이 끝난 2001년 8월, IMF로부터 완전 졸업을 선언할 수 있었던 거죠. 20년간 지속된 금리 하락세. 외환 위기를 전후해서 설비 투자가 급감하고 일자리가 크게 줄며 실업 대란이 현실화되었다는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외환위기의 영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금리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금리는 돈의 값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돈의 가격인 만큼 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이 되겠죠. 외환위기 이후 경기 둔화 우려가 워낙에 컸기에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통화 정책을 느슨하게 유지하면서 많은 유동성을 공급하고자 노력했죠. 다음 쪽 그래프 1에서 보시는 것처럼 당시 발빠른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노력을 우리는 자금 공급의 증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편 돈의 수요는 어떨까요? 돈의 수요라는 이야기가 조금 어색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돈의 수요가 있다는 것은 돈을 쓰고자 하는 사람이 있음을 의미하고 이는 대출을 받으려는 경제 주체가 얼마나 되는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너도 나도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즉 대출 수요가 많다면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가장 높은 금리를 부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내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제 주체가 많아졌다는 것은 돈의 수요가 늘었다는 뜻이므로 돈의 가격인 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할 것은 가계보다는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가계 가정 또는 개인은 대출을 받을 때 수천만 원 수준으로 대출을 받지요. 정말 큰 금액으로 대출을 받는 주체는 기업일 것이고 기업이 돈을 빌리는 가장 큰 이유는 설비 투자를 확대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설비 투자가 늘지 않는다면 돈의 수요가 줄어들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이제 자금의 공급과 수요를 합쳐보겠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의 경기 둔화를 방어하고자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돈의 공급을 늘렸는데 설비 투자가 줄어들면서 돈의 수요는 크게 위축되었죠. 돈의 공급은 넘치는데 수요가 부족한 상황으로 돈의 가격인 금리는 하락하게 되겠죠. 그래프 2는 2000년 8월 이후부터 2021년 8월까지 한국의 10년 국채금리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크게 오른 것을 제외하면 일방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죠. 외환위기가 낳은 상은 그 다른 하나가 바로 저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통해 금리가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고 금리가 낮아지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금리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성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온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저금리가 2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어느 누가 내일 금리가 크게 뛰어오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현재의 금리 하향 흐름 혹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할 겁니다.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이후 단순히 저금리가 나타난 것뿐 아니라 경제 주체들의 마음속에 저금리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가 쌓여갔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지나 2021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그러니 이 금리 변화가 사람들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느껴진 겁니다. 가계부채의 급증과 부동산 가격의 상승. 외환위기의 영향을 하나만 더 체크하고 가죠. 외환위기 이전에 은행은 주로 기업에 대출을 해주었는데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대출 수요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기업들이 대출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은행이 성장을 이어가려면 기업 외에 다른 수요처를 찾아야 할 겁니다.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경제 활동의 3주체라는 이야기가 있죠. 가계, 기업, 정부가 그 세 가지 주체입니다. 원래는 기업이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는 투자의 주체인데요. 외환위기 이후 기업이 대출을 받지 않죠. 이후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주체는 기업에서 가계 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내 가계 부채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가계가 돈을 빌려서 물건을 살 수 있게 해주면서 가계 소비력을 늘려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계가 꼭 생활비만을 목적으로 돈을 빌리지는 않죠. 개인들이 큰 돈을 빌려야 할 때가 언제일까요? 내 집 마련을 할 때에는 억 단위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은행들은 가계에 돈을 빌려주고 가계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생활비 및 주택 구입 자금으로 쓰게 됩니다. 기업 대출을 통해 설비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일을 하고 받은 급여로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게 됩니다. 소비가 늘어난 만큼 기업들의 생산을 자극하게 되니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더 늘어나게 되면서 경제가 선순환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 은행의 대출이 기업보다는 가계와 부동산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서 고용을 창출하고 실질적인 경제의 성장을 자극할 수 있는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실물 경제의 성장은 정체되어 있는데 부동산 가격만 상승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처음 경제와 금융 투자에 대해 공부를 할 때 경기가 좋아야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의 성장은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만 계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통해 그런 경향을 보다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성장이 강했고 기업의 설비 투자가 활발히 일어났던 외환위기 이전 시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외환위기를 겪고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대출을 비롯한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해서 우리나라 경제는 큰 변화를 겪었죠. 외환위기로 인해 기업의 설비 투자가 큰 폭으로 축소되었고, 이는 실업 대란과 함께 장기 저성장 기조를 낳았습니다. 저성장을 메우기 위한 유동성 공급이 있었지만 주요 자금의 수요처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의 투자 대출 수요가 줄어들면서 금리 역시 하락세를 나타내게 되었죠. 기업으로 흘러가지 못한 자금이 가계와 부동산으로 쏠리면서 가계부채의 급증과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야기했습니다. 기업의 만성적인 투자 부진, 일자리 부족, 가계부채 증가, 그리고 부동산 버블 우려에 이르기까지 지금 겪고 있는 우리 경제의 문제점들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외환위기는 그걸 겪어내는 시기에 받는 충격도 크지만 이후 남는 상은 역시 상당합니다. 그런 충격을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두 차례나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레벨이 한 단계씩 다운되는 현상이 나타났죠.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챕터에서는 이런 거대한 단절점을 만들어낸 외환위기가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고베 대지진. 일본은 불의 고리라고 불릴 정도로 과거부터 자연재해를 상당히 많이 겪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기억하는 사건 하나가 1995년 1월 17일에 있었던 고베 대지진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였습니다. 학원에서 아무 생각 없이 수업 듣고 식당에서 점심을 먹다가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도로가 엿가락처럼 휘어지고 많은 건물들이 무너진 모습이었죠. 당시 그 뉴스를 보면서 와, 우리나라도 지진 나면 큰일 나겠다. 진짜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제가 직접 겪은 일이 아니라 그런지 기억 속에서 금방 사라졌습니다. 성인이 되어 일본을 여행할 때 고베를 잠시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지진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지진 메모리얼 파크라는 곳이 있다고 했는데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고베 대지진이 불러온 나비 효과에 대해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슈퍼 N고 시대의 도래.
당시 일본은 1990년대 초반 부동산 버블 이후 쭉 저금리를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금융기관들은 일본 내 저금리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주는 외국으로 눈을 돌렸죠. 이로 인해 상당한 일본 자금이 외국으로 흘러나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보험사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들에게서 보험료를 받죠. 미리 받은 보험료를 모아두었다가 보험금 지급에 해당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니 보험사들은 미리 모아둔 돈을 조금이라도 더 불리기 위해서 투자에 나섭니다. 그런데 일본 내금리가 워낙에 낮다 보니 이들도 일정 수준 외국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베 대지진이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상당히 많은 보험금을 지급해 줘야 하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특히 손해보험사들의 경우 큰 부담을 느꼈을 겁니다. 상당한 양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 그런데 꽤 많은 자금이 외국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일본으로 회수해 와야겠죠. 외국에 투자했던 자산들을 매각하고 매각 후 받은 외국 돈을 엔화로 바꾸어야 했습니다. 엔화로 환전한다라는 말은 결국 달러화와 같은 외국 통화를 팔고 엔화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보험사들은 상당량의 달러를 팔고 그만큼 엔화를 사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사들인 엔화를 일본으로 회수했죠. 이렇게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엔화는 초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고베 대지진 이전부터 엔화는 강세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미 달러 엔 환율은 10년 가까운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었죠. 엔화 강세를 용인하는 회의가 있었던 1985년 9월의 플라자 합의 당시 달러당 250엔을 기록했던 달러 엔 환율이 고베 대지진 직후인 1995년 3에서 4월에는 달러당 80엔 밑으로 하락했습니다. 1달러를 사기 위해 250엔이 필요했던 1985년에 비해 1995년 3월에는 1달러를 사기 위해서 불과 80엔만 있으면 충분했던 겁니다. 엔화의 초강세, 이른바 슈퍼 앵고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앵고를 꺾은 역플라자 합의 언뜻 엔화가 비싸지면 일본에 좋은 일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본에게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어느 국가나 수출 혹은 내수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1990년대 초반 부동산 버블 붕괴와 갑자기 들이닥친 고베 대지진이라는 재해로 인해 일본의 내수 성장은 침체 일로에 있었죠. 내수가 어려우면 수출로 성장해야 하는데요. 슈퍼 앵고의 파고 앞에서 일본의 수출은 전례 없는 고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경제가 이른바 퍼펙트 스톰 퍼펙트 스톰을 맞게 된 것이죠. 퍼펙트 스톰이란 개별적으로는 위력이 크지 않은 태풍 등이 다른 자연현상과 동시에 발생하면서 엄청난 파괴력을 보일 때를 일컫는 기상 용어입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나쁜 상황이 겹쳐서 심각한 경제 위기가 생겨나는 상황을 말하죠. 일본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1995년 4월 대표적인 선진국 회담인 G7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요청 내용은 내수 침체와 함께 슈퍼 앵고로 인해 급격하게 진행되는 수출 둔화를 막기 위해 엔화를 약세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였죠. 결국 일본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며 각국은 엔저를 유도하기로 합의했고, 이는 1985년 앵고를 유도했던 플라자 합의와는 반대되기에 역플라자 합의라고 불리게 됩니다. 플라자 합의는 1985년 9월에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5개국 재무장관 회담에서 이루어진 합의입니다. 당시 엔화 환율은 달러당 250엔이었습니다. 엔화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 일본의 수출에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엔화 약세는 미국의 수출 제조업 성장에 치명타를 가했죠. 여기서 벗어나고자 엔화의 급격한 절상을 강요했던 것이 플라자 합의였습니다. 즉, 약세를 보이던 엔화를 강세로 꺾어버린 이벤트였죠. 반대로 1995년 4월에 역플라자 합는 초강세를 보이던 엔화를 약세로 꺾어버렸습니다. 달러당 80엔을 하회하던 달러 엔 환율은 1995년 4월을 기점으로 빠른 반전에 성공하면서 1998년까지 3년 이상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미국이 왜 일본 엔화의 약세를 용인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이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는 기사를 함께 읽어보시죠. 일본의 엔화가 5개월여 만에 달러당 97엔 선을 회복했다. 1995년 8월 15일 뉴욕을 비롯한 세계 주요 외환시장에서 달러는 미일 독통화 당국의 협조 개입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으며 엔화는 달러당 하루 동안에 3엔 이상 떨어졌다.
이처럼 삼국이 적극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한 것은 국내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엔화 약세와 마르크화 약세가 무엇보다 시급한 일본과 독일, 달러와 강세가 필요한 미국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으로 일본의 외환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달러 강세를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장기금리를 인하시키고 경기가 후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달러 약세, 엔화 강세는 수출에는 유리하지만 수입 물가를 상승시킴으로써 인플레이션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지난 2일 미국과 일본이 본격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한 뒤 2주일 만인 15일에는 독일도 가세함으로써 세계 외환 시장의 흐름을 확고하게 돌렸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아울러 지난 4월 25일에 서방 선진 7개국 지칠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담에서 합의된 외환 변동의 질서 있는 반전이 예상 외로 견고했지 않았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3월 초부터 시작된 지난번 초엔고 현상은 4월 19일 도쿄 외환 시장에서 달러당 79.75엔까지 폭등해 전후 최고를 기록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초엔고 현상은 미국과 독일, 일본의 협조 개입으로 둔화돼 속단하기는 빠르나 달러당 100엔대로 돌아서는 선에서 고착될 것으로 보는 것이 일본 내 분위기이다. 연합뉴스 1995년 8월 16일 1995년 8월 기사입니다. 이때부터 이미 엔화의 약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미국, 독일, 일본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고 이들 국가의 공조가 급격한 엔화 약세를 촉발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죠. 두 번째 문단에 미국의 입장이 나오는데요. 1994년 당시 미국은 강하게 올라오려고 하는 인플레이션을 제압하기 위해 빠른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바 있습니다. 3% 수준이었던 미국 기준금리를 6%까지 빠르게 인상했었죠.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을 제압하기는 했지만 높아진 금리로 인해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물가를 잡는 방법은 금리를 높이는 것도 있지만 통화 가치의 강세를 만드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가가 5% 오르는데 예금 금리가 6%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물건을 사는 것보다는 예금에 돈을 넣어서 높은 금리를 취하고자 하겠죠. 물건 구입으로 돈이 쏠리지 않으니 물가 상승세가 주춤해질 겁니다. 다른 맥락에서 살펴볼까요? 해당 국가의 통화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그 국가의 수입 물가가 하락하게 되죠. 앞서 인용한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달러가 약하고 엔화가 강할 때에는 1달러를 주고 70엔짜리 물건을 수입해야 하지만 달러가 강하고 엔화가 약해지면 1달러를 주고 97엔 수준의 물건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 미국은 일본의 더 비싼 제품을 같은 가격에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수입 물가가 내려간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로 수입 물가가 내려가게 되면 굳이 금리를 높게 유지하지 않아도 걱정거리인 인플레이션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인플레이션을 제압해준다면 금리를 낮게 유지하면서 미국의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겠죠. 참고로 당시의 달러 강세는 미국 내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그리고 낮아진 미국의 금리는 미국의 내수 성장을 촉발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미국의 닷컴 버블로 이어지게 되죠. 각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미국, 일본, 독일 등은 상호 간의 강한 공조하에서 엔화 약세 및 달러 강세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1995년 4월에는 엔화 강세가 대세라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불과 4개월 만인 1995년 8월에는 달러당 100엔 수준의 약한 엔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쪽으로 분위기가 크게 바뀌어 버립니다. 엔화 가치 변동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한참 동안 일본 엔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런 일련의 흐름을 1995년 우리나라 상황과 겹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화는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부터 꾸준히 강세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엔화 강세가 하나의 트렌드처럼 자리를 잡게 됩니다. 당연히 일본 제품은 다른 국가의 수출품보다 비쌌을 겁니다. 달러 대비 엔화 강세인 상황이니까요. 일본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면 되겠죠. 반면에 한국 원화는 달러화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달러화에 고정이 되어 있는 수준이었는데요. 원화 가치가 달러화 가치와 똑같이 움직였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렇게 원화는 달러화와 함께 움직이는데 엔화가 달러보다 훨씬 강합니다. 자연스레 엔화는 원화 대비로도 훨씬 강한 모습을 보였고 이는 일본의 수출품 가격이 한국의 수출품 가격보다 매우 높아졌음을 의미하죠.
한국의 수출은 슈퍼 앵고로 인해 최고의 호기를 잡았던 겁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고베 대지진이 가져온 나비 효과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일본의 금융사들이 외국의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엔화가 초강세를 보이게 되고 수출과 내수에서 한계에 부딪힌 일본이 지요 국가들에게 엔화 약세라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바로 1985년의 플라자 합의입니다. 약 10년 후 역플라자 합의로 급격하게 약세로 돌아선 엔화는 그동안 이어져 오던 엔화 강세의 순풍을 타고 비상하던 우리나라의 수출에 강력한 태클로 작용하게 됩니다. 1996년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은 더욱 부진한 흐름을 보이게 되었고 이는 외환위기의 단초가 되었죠. 물론 고베 대지진이 엔화 강세 및 역플라자 합의 이후의 엔화 약세 전환을 설명하는 유일한 요인은 아닐 겁니다. 다만 기존부터 이어지던 엔화 강세 기조를 더욱 강화시키는 촉매제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달러당 80엔을 밑돌던 1995년 4월의 슈퍼 앵고 기록은 한동안 깨지지 않다가 2011년이 되어서야 깨졌습니다. 그해 3월에는 모두의 기억 속에 생생할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죠. 동일본 대지진 이후 나타난 슈퍼 앵고에서 벗어나고자 아베노믹스가 시작되었고 이는 급격한 엔화 약세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번 챕터는 여기서 줄입니다. 단기 외채의 공포. 저는 2003년 7월 은행에 입행한 이후 일반 은행 창구 업무를 주로 담당하다가 2005년부터는 자산관리 창구에서 투자 관련 상담을 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고객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다소 친분이 쌓이기도 하고 함께 점심 식사 등을 할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한 번은 어느 기업의 대표님과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입사한 지 2년여밖에 되지 않은 20대 중반의 신입사원에게 참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한다. 사람들 만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뿐 아니라 당신께서 살아오신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식사 시간을 갖게 되면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가곤 했죠. 그때 옆 창구에 선배가 저한테 해주었던 조언이 있었는데요. 고객분들과의 식사 자리에 나갈 때는 어색해질 수 있으니 어떤 질문을 할지 고민하고 가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중요한 조언이었죠. 지금도 이 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시다가 잠시 소강 상태가 될 때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중 하나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힘드셨을 때가 언제였는지를 여쭙는 질문이었죠. 사업에 성공하시고 부를 쌓으신 기업인 분들 중 상당수가 이렇게 답을 하시곤 했습니다. IMF 때지. 참 힘들었어. 그러고는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말씀해 주셨죠. 정말 잘 나가던 친구들의 회사가 많이 도산했다. 그땐 정말 앞이 캄캄했다 등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때로부터 15년이 넘게 지났지만 생생히 기억나는 이야기가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다행히 빚이 많지 않아서 버틸 수 있었어와 달러 빚이 정말 무섭다라는 말입니다. 그 외에도 어디에서 들은 말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달러 빚은 절대 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와 너무나 좋은 투자처를 말할 때에는 농담 섞인 표현으로 달러 빚을 내서라도 해야지라는 말을 자주 듣곤 했습니다. 단기 대출이 무서운 진짜 이유. 잠시 홍길동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설명을 이어보죠. 홍길동이 식당을 합니다. 식당이 너무 잘 되는 거죠. 그런데 식당의 공간이 협소해서 돈을 버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솔루션은 하나입니다. 분점을 내는 겁니다. 분점을 낼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돈이죠. 빚을 내서 돈을 구한 다음 그걸로 분점을 냅니다.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분점을 내자마자 경기가 급전직하하면서 장사가 본점, 분점 모두 안 되는 겁니다. 돈벌이가 되지 않고 적자가 쌓이니 너무나 힘들어지게 된 거죠. 당장 망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가 걱정일 겁니다. 그런데요, 장사가 안 되는 것도 문제겠지만 가게가 망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빚입니다. 예를 들어 분점을 낼 때 1년 만기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까요? 1년간 장사가 안 되어서 너무 힘든데 대출 만기일이 다가왔습니다. 당장 빌린 돈을 갚아야 합니다. 갚을 방법이 없으면 파산할 수밖에 없죠. 홍길동의 사례를 보면 빚이 많은데 그 빚의 만기가 1년에 불과하다는 점이 치명적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빚의 만기가 6개월밖에 안 된다면 혹은 3개월에 불과하다면 대출의 만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빠르게 닥쳐옵니다. 사업의 회복을 기다려볼 수도 없이 대출을 갚아야 하니 매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겠죠. 만기가 짧은 단기 대출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원금과 이자가 동시에 불어나는 달러빚. 하나 더, 만약 빚 중에 앉은 자리에서 대출받은 원금이 크게 늘어나는 빚이 있다면 어떨까요? 1억 원을 빌렸는데 갚아야 할 원금이 순식간에 2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 빚이 있을까 싶으실 텐데요. 달러 빚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10만 달러를 외국에서 빌려옵니다. 환율은 달러당 1,000원이라고 가정해보죠. 10만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면 1억 원이 될 겁니다. 그 1억 원을 회사가 설비 투자를 하는데 사용했는데 곧 대출 만기가 다가온다고 가정해봅시다. 돈을 갚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 빚은 그냥 빚이 아니라 달러 빚입니다. 그럼 갚을 때 원화가 아닌 달러로 갚아야 하죠. 빚을 갚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0만 달러를 구하기 위해 1억 원을 들고 외환시장을 찾았습니다. 달러당 1,000원이니 10만 달러를 사서 이걸로 빚을 갚기 위함이죠. 그런데 환율이 갑자기 급등해 버린 겁니다. 환율이 달러당 2,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1억 원으로는 5만 달러밖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남은 5만 달러를 더 사기 위해서는 추가로 1억 원, 즉 총 2억 원이 필요한 거죠. 달러 환율이 뛰어오르면서 졸지에 갚아야 할 대출의 원금이 2배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원금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달러 빚의 이자도 당연히 달러겠죠. 이자를 갚을 때에도 달러를 사서 갚아야 할 텐데 환율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뛰어오르면서 이자를 갚기 위해 사들여야 하는 달러 값도 2배로 늘어나게 된 거죠. 그냥 이자가 2배로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장 달러 빚의 만기가 된 게 아니라도 이자를 갚는 과정에서 이런 부담이 생겨날 수 있겠죠. 달러 빚은 환율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환율이 뛰어오르면 당연히 달러 빚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되겠죠. 환율이 위아래로 마구 움직여서 예측이 불가능하다면 달러 빚을 받기가 너무나 부담스러워질 겁니다. 만약 환율이 안정되어 있고 절대로 바뀌지 않는 고정환율이라면 그러면 마음 놓고 달러 빚을 내도 되겠죠. 가장 두려운 환율의 변동이 막혀 있으니까요. IMF 외환위기 이전에 한국은 환율이 매우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관리변동 환율제, 즉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러니 달러 빚을 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던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환위기 이전에는 달러당 1,000원 밑에서 안정되어 있던 환율이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말 1998년 초 달러당 2,000원에 육박할 정도로 크게 뛰어올랐습니다. 당연히 달러 부채를 크게 늘려놓았던 기업들의 빚 부담이 늘었고 이는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을 겁니다. 단기 외채의 급증이 불러온 외환위기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빚 중에서 만기가 짧은 빚과 달러 빚이 참 무섭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만기가 짧은 달러 빚이 될 것이고 조금 간결한 표현으로 바꾸면 단기 외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를 겪었던 가장 큰 이유 바로 단기 외채의 급증에 있었죠. 단기 외채는 크게 늘어있는데 수출이 무너지는 등 달러 벌이가 막히게 되니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럴 때 국가의 단기 외채를 갚을 수 있을 정도의 달러 저축이 있다면 이 자금을 써서 버틸 수 있습니다. 이런 때 사용하기 위해 국가가 쌓아두는 외화 저축을 외환 보유고라고 하죠. 외환위기의 원인을 명료하게 분석한 책에서 발췌한 내용을 인용합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앞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꼼꼼히 읽어보시죠. 외환위기는 국내 경제 구조 때문이 아니라 외채 때문에 일어난다. 그것도 만기가 짧게 돌아오는 단기 외채를 갚지 못하는 것이 외환위기의 원인이다. 이것은 1997년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도 마찬가지였다. 동아시아 국가 중 아무리 부실한 기업과 금융, 불투명하고 부패한 정부를 가진 나라라도 단기 외채가 적은 나라는 외환위기가 일어나지 않았다. 반면 아무리 건전한 기업과 금융기관, 투명한 시스템을 가진 나라라도 단기 외채가 많으면 외환위기를 피할 수 없었다. 실제로 1990년대 중반 중국은 아직 과거의 사회주의 체제로부터의 이행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영기업과 금융기관 부실이 한국보다 더 심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단기 외채가 적었기 때문에 외환위기를 비켜갈 수 있었다. 범위를 동아시아 바깥으로 넓혀 보아도 기업과 금융기관 부실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개도국의 공통된 현상이지만 모든 개도국에서 외환위기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재민, 외환위기와 그 후에 한국 경제, 한우렘 플러스, 2017년. 단기 외채가 많지 않은 국가들은 어려움은 있어도 외환위기까지 겪지는 않지만 단기 외채가 많은 국가들은 외환위기의 파고에 휩쓸리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죠. 한국이 외환위기를 맞은 원인으로 단기 외채의 급증을 꼽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죠. 지금까지 외환위기가 왜 발생했을까? 를 짚어봤습니다. 1990년대 초반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전망이 매우 긍정적이었죠.
우리나라 수출 주력 산업의 비즈니스 여건이 긍정적이기에 국내 기업들은 투자를 늘릴 유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투자를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고 자금을 빌리면 빚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빚이 단순한 국내 부채가 아니라 외채였던 것이죠. 당시 국내 금융회사들의 외화 차입이 가능해지면서 외채가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금융회사들은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해서 경쟁력을 높이고자 단기 외채를 끌어와서 국내 기업에 장기로 대출을 해줍니다. 대출의 장단기 미스매칭, 그리고 통화의 미스매칭이 동시에 진행된 것이죠. 단기 외채가 크게 늘어있는 상황에서 1996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수출 경기가 크게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1997년 초부터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단기로 돈을 빌려왔지만 장기로 대출을 해줬으니 빌려준 돈을 당장 회수할 수 없습니다. 금융사들은 단기로 빌려온 돈을 계속해서 연장하는 방법으로 대응했지만 한국 경제의 부진이 이어지고 외국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끼면서 단기 대출 연장이 어려워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 즈음 터져나온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외환위기는 가뜩이나 불안감을 느끼던 외국 투자자들을 보다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관리 변동 환율제로 환율의 안정을 꾀하고 있던 외환 당국은 달러의 급격한 강세를 제어하기 위해 환율 방어 차원에서 외환 보유고를 상당 수준 소진하게 되죠. 아울러 국내 금융기관들의 달러 자금 지원 역시 진행하면서 국내 가용 외환 보유고는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997년 말까지 그리고 1998년 초까지 갚아야 할 단기 외채가 여전히 많은데 외환 보유고로도 감당이 되지 않았죠. 이에 1997년 11월 말 IMF에 긴급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IMF 외환위기가 시작된 겁니다. 지금까지 외환위기의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